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던 우리나라의 고용 통계를 보면 청년층과 임시 일용직의 일자리가 특히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고시원에 사는 청년이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영상이 또 많은 공감을 얻은 일도 있었는데요. 요즘 청년들의 일자리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일자리 못 잡고 어려운 청년들이 많은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일을 못하거나 안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우리 국가가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 왜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청년들을 위한 제도의 허점에는 뭐가 있는지 등등, 오늘은 청년 고용의 실태와 제도의 구멍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밤낮으로 송도를 흥분시킬 브로드웨이 상가가 국제 업무지구역에 옵니다. 1242실 고정 수요로 낮에는 비즈니스맨이 가득, 위락시설 입점이 가능한 일종 상가로 밤에도 북적거리는 명소, 24시간 화려하게 빛나는 송도 브로드스퀘어. 문의 032-458-7900, 주식회사 한라. 엄마, 아파트에서 차들이 갑자기 슉슉 나오니까 깜짝 놀라요. 현대해상 교통기후 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스쿨존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더 위험하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단지 내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선배님, 쿵 찍어서 딱 한 자리 저 좀 알려주시죠. 청라국제업무단지 호수공원은 물론 착공된 시티타워까지 다 품었다면 만족할 텐가. 오, 쿵 찍어서 딱이네요. 당신이 기다렸던 청라 그 자리,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역 골드클래스 상업시설 오피스텔 분양 032-710-0006 골드종합건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6월 오픈 예정. Come here. 이제부터 당신은 잠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레드썬. 무중력 침대 마슬립. 마스슬립. 무중력 침대 마슬립. 마스슬립. 무중력 침대 마슬립. 마스슬립. 무중력 침대 마슬립. 무중력 메모리폼 침대 마슬립.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즈트리뷴의 어예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줄 거냐, 이거 논란 있을 때도 참 어려웠는데 토론이 주기로 해놓고도 이제 주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이런저런 작다면 작고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다면 큰 그런 혼란들이 좀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지요. 네,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을 카드사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인데요. 가령 세대주인 배우자의 신용으로 발급한 가족 카드를 썼는데 네. 사용이 안 됐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세대주 명의도 가족 카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대주가 들고 다니는 카드만 돼요? 세대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해당 카드사에서 예. 발급된 모든 카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카드사에 내가 카드만 2장이다. 네.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 뭐 한 장씩 나눠 쓸 수가 있겠죠. 이 지원금이 카드가 아니라 네. 회원 명의의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카드에 세대주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카드여야 된다. 네. 그 말인가 봐요. 네. 그리고요. 또 지원금을 신청하고 카드를 썼는데 내 돈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항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사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원금 사용처가 아닌 경우 아니면은 아직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신청 후 48시간 내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지금까지는 신청 당일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신청 확인 문자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는 카드사 ARS와 콜센터를 통해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로 돈 들어왔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내가 지금 쓰는 이 가맹점, 이 가게가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가게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본인이 쓸 때 안 쓸 때를 정하고 싶은데 왜 무조건 지원금에서부터 나가냐 이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재난지원금은 사용 여부 선택이 불가합니다. 카드 결제 시에 지원금 포인트부터 무조건 차감되는 방식이고요. 다만 한 카드에 지역별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 포인트를 모두 받을 경우에는 예. 이 카드사마다 차감 방식의 차이가 좀 다른데요. A카드사는 남은 유효기간 순으로 알아서 차감되는가 하면 예. B카드사는 거주 지역이나 카드 종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차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 카드사가 알아서 정하겠죠. 네. 가끔 월말에 우리 자동이체 신청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뭐부터 빠져나가냐. 예를 들면 뭐 녹즙 배달도 자동이체고 신문도 자동이체고 전기요금도 자동이체면 뭐부터 빠져나가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뭐 카드사 마음대로라고 그런 얘기 있더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가게에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려운 영세한 가게들 매출 좀 올려줍시다라고 해서 복잡하지만 좀 부유한 가게들은 다 뺐죠. 취지가 그렇죠. 취지가 그런데 이것도 그럼 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반대로 또 이건 왜 뺐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듯합니다. 네, 일부에서 좀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형외과나 피부과 시술비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설전이 좀 있었는데 얼굴이 재난이냐, 급한 생계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 네. 이런 의견과 소비 활성화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갈등이 좀 있었고요. 명품백도 살 수 있습니다. 백화점은 안 되잖아요. 백화점에서 파는 샤넬백은 살 수 없지만 예. 청담동과 같이 별도 업장으로 나와 있는 뭐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데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재난지원금으로는 가방끈의 한 절반 정도 살 수 있을까요? 네. 예. 이것도 그럼 앞으로는 1회 사용 금액이 뭐 30만 원 이하 또는 20만 원 이하 이렇게 제한을 걸어둬야 되겠네요. 복잡해질 수 있겠네요. 예. 학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가정에서 교육비 부담이 줄어서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됐다 이런 후기도 있었고 다리를 다쳤었는데 택시비 결제가 가능해서 좋았다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아, 택시비도 이걸로 낼 수 있습니까? 다만 이 후불 교통카드 결제하듯이 이렇게 카드를 삑 갖다 대면 내 돈에서 차감이 되고요. 예. 긁으면 재난지원금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건 무슨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혼자 좀 알아봐 봐야 되겠어요. 네. 왜 긁으면 재난지원금에서 나오고 대면 그냥 내 돈에서 나가는지 네. 무슨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하다 아마 보면 무승인 결제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후불 교통카드로 하면. 있을 거예요. 예. 상인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소비를 두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건데 일종의 무슨 뭐 상품권 깡 이런 게 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일명 현금깡이라고 하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 예.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인데 선불카드를 받아서 온라인에 되팔거나 오히려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유도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예. 만약 이거를 현금깡을 하시다가 적발이 되면 지원금이 도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파파라치랑 신고포상제도도 도입을 했어요. 예. 이 포상금도 한 반환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일부 상인들의 악용 사례도 좀 있었어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가에 맞춰서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는 상점이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했고요. 글쎄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가게 가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비싸면? 그런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건 가게가 그 동네 하나밖에 없나요? 다 같이 올릴 수도 있죠. 옆집이 올렸으니 나도 올린다. 그렇게 해서 예. 그리고 또 카드 결제 거절하거나 별도 수수료 요구하는 행위를 하시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다음 주는 좀 이런 뉴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잘 돌아갑니다. 좀. 네. 물론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렇긴 한데 다른 주제에 좀 연구 결과를 하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이 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인데 60세 이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취업이 줄어든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바잖아요. 네. 아버지가 오래 다니시면 일자리가 하나 안 나오니까 아들이 네네. 취업 못하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연구해봤더니 그렇다는 보고서였나 봅니다. 네. 그렇게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고령자 고용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6년부터 60세 이상 정년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했거든요. 예. 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섣부르게 도입한 이런 정년 연장 정책의 역효과를 지적한 건데요. 정년 연장 의무화로 민간 사업체에서 55세에서 60세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일자리는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법이 적용된 이후에 직원 1,000명 미만의 민간 기업에서 정년이 늘어난 사람이 1명 증가할 때 55세에서 60세 고령층 고용은 0.6명이 증가했고 청년 고용은 0.2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청년 미만 민간 기업 조금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그 정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분들도 반은 된다는 뜻이네요. 그 말은. 그렇죠. 그런데요? 아무래도 예. 근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고령층 일자리가 3개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 1개가 줄어드는 비율이란 건데요. 그런 비율로. 네. 예. 근데 또 좀 규모가 큰 1,000명 이상의 규모 기업에서는 정년 연장 수혜자 1명당 고령층 고용이 1명이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1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면 절대 안 그만두신다는 뜻이군요. 네. 그럴 때마다 1명씩 고령자 고용이 늘어나니까. 이러면 청년층 고용은 어느 정도로 줄었어요? 청년층 고용은 1,000명 이상 기업에서는 고령층 고용이 1명 증가하면 네. 아까 저 1,000명 미만에서는 고령층 고용이 여기 1명 줄었다고. 청년층 고용 1명 줄고. 그러니까 수혜자가 네. 연장이 되는 사람이 1명이 늘어나면 예. 고용은 1명이 늘고 청년은 1명이 줄고. 예. 그렇군요. 이게 참 누가 양보해야 되느냐 문제이긴 한데 둘 다 일자리가 아쉽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청년 쪽 일자리를 좀 줍시다라는 게 좀 더 많은 여론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 누가 양보해야 되는지는 좀 명확해 보이긴 하죠.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청년 일자리 주고 고령층 일자리 다시 이렇게 줄여버리면 결국에 예.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과제로 이어진다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거든요. 예. 그럼 결국 신규 채용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요즘 미국 뉴욕에서는 맨하탄에 그동안 가장 땅값 비싸던 동네였는데 요즘 코로나 여파라고 합니까? 불황이 꽤 심하다는 소식이네요. 부동산 시장도 임대료 혹은 건물값 이런 게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태원 코로나 전까지는 조금 이제 조금 수그러드나 하는 분위기였는데 미국은 계속 아직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대부분 지금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6월 멀게는 연말까지도 재택을 하려는 기업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임대료 부담 때문에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려는 기업들이 늘면서 빌딩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13일 날 뉴욕타임즈가 맨하탄 최대 세입자로 꼽히는 JP모건과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등이 사무공간 축소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재택근무를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네, 재택근무는 안 하더라도 직원 좀 줄일 거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직원 안 줄이더라도 아무튼 좀 좁은 사무실로 가서 비용 아끼고 싶다는 결론일 수도 있고. 일단 재택근무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해보니까 이 정도로 필요가 없구나. 사무실 출근해야 될 이유가? 네, 인력이 이 정도 소규모로도 운영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네. 느끼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간다는 거죠. 재택근무 꽤 많이 하더라도. 네. 큰일입니다. 회사에 안 나오는데도 이게 회사가 잘 돌아가면 뉴욕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텐데 이런저런 비슷한 일들이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겠죠. 네, 예. 캘리포니아도 그렇고요. 예.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보니까 일부 그런지 몰라도 딱 이런 이유 때문인지 또 알 수도 없습니다만 방이 좀 많은 방 개수가 많으면 아파트 평수도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런 아파트들이 슬슬 수요가 생기는 것도 같다. 재택근무는 좋은데 거실에서 무릎 꿇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하는 수요가 있나 봐요. 예. 네. 비즈트리뷴의 어예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조준영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지역 사랑 상품권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안 쓰더라도 지역 사랑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은 어차피 그 상품권 유효기간 안에 사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누가 쓰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누가 쓰던 쓰기만 하면 상품권의 취지는 구현될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쓰려는 사람한테 파는 걸 정부가 못하게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인데 이제 그걸 사놨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신다든가 하면 쓸 기회가 없어지죠. 그럴 때 다른 사람한테 좀 깎아서 파는 게 뭐가 나쁘냐. 어차피 내가 쓰나 그 사람이 쓰나 지역 경제 살아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이런 질문인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개인들끼리 사고 파는 걸 정부가 굳이 막는 이유는
이게 제일 큰 이유는 지역의 상인들, 즉 가게 주인들이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불법적인 수익을 가져갈까 봐 그래서 막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품권을 팔면 그 사가는 상대방 있죠? 그분이 진짜 일반 소비자면 누가 쓰든 관계없는데 문제는 나한테서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가는 분이 그 동네에서 가게 하는 상인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내가 8,000원에 팔았는데 그걸 사간 사람이 동네 가게 주인이면 그 가게 주인은 나한테서 8,000원에 사간 그 10,000원짜리 상품권을 가게 손님들이 와서 쓰셨어요라고 하고 은행에 갖다 주고 1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2,000원 버는 거니까 그런 걸 열심히 하실 유인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면 운영하는 지역 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가서 물건 좀 사주라 그래야 경제가 돕니다라는 취지로 만든 지역사랑 상품권이 일부 가게들의 불법적인 돈벌이 수단만 되고 정작 거래는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다가 이런 일 하는 분들이 나쁘지만 아무튼 팔지도 맙시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그래서 금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을 왜 남한테 못 팔게 하나요?라고 하면 이게 종이 상품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바일은 그렇게 한꺼번에 사다가 은행 가서 바꾸기가 어려운데 동네 상인들이 그 상품권을 직간접적으로 사들일까 봐 그게 걱정이라서 그렇다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영차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잠시 후 9시 5분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영차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요즘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 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해요. 청년 유니온의 김영민 사무처장과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청년 유니온은 뭐 청년들의 비공식 노동조합 이렇게 불리더군요. 저희는 법적으로 완전히 노동조합이고요. 예. 저희는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년세 노동조합으로 2010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건 있건 청년이면 다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구직자이건 비정규직이건 모두 다 가입할 수 있고 예. 저희는 이제 뭐 청년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뭐 아르바이트나 신입사원, 뭐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의제 개발이나 뭐 노동 상담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이나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가 나온 걸 보니까 정말 청년층의 고용률이 꽤 제일 많이 떨어졌더군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예. 그만큼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그냥 나중에 뽑자라고 미루는 게 또 대부분 청년들을 뽑으려고 했던 일자리이거나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예. 피부로 많이 느끼세요? 예, 일단 저희 부서기관 유니온센터로 들어오는 노동 상담들을 보면은 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이나 무급휴가 관련된 것들이 대폭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이 휴업을 하거나 이제 사업주가 무급휴가를 종용하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부당해고나 예. 퇴직금과 같이 이제 해고나 퇴사할 때 이제 그 확인하게 되는 겪게 되는 노동권 분쟁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휴업을 하거나 사업주가 무급 휴가를 종용하는 거는 혹시 불법 소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떤 거는 부당한 거니까 저항해야 되고 어떤 거는 경기 나빠서 그런 거니 어쩔 수 없다. 이걸 좀 구분을 지으면 괜찮을 텐데. 예. 그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제 휴업 수당을 이제 70%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 휴업이 이제 어떤 사업주의 기특 사유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인 이상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휴업 수당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휴업을 하고 즉 그 말은 사업장이 문을 닫는다는 뜻인데 임시적으로. 그런데 휴업 수당을 안 주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5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인데. 예,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일하는 경우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도 많다 보니까 휴업수당이 뭐 줄 의무가 없다거나 휴업 관련된 게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 해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건 고통에 대한 호소인 거예요?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의 불법이 있는 겁니까? 불법이 있어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제도적인 구제 방법이 아예 없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 수당을 주지 않고 휴업을 해도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 청년들이 왜 일자리가 안 생기는가 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도 고용도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궁금한 건 왜 나라에서 그럼 지원을 안 해주는가? 예를 들면 돈벌이가 정말 없는 청년들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돈 나올 것도 없고 그러면 뭐 생계도 어렵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지원제도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청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뭐 아무래도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이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대단히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 사실은 꼭 필요한 분들도 이제 사실 사회에서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이 소득 수준 내에서는 벗어나는 경우들이 일단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벌면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혹은 차상위 계층 지원에서 벗어납니까? 돈을 얼마 못 버니까 고시원비 간신히 내고 컵라면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료급여나 뭐 주거급여나 이런 급여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예.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그 기준이 각각 달라서 근데 요거는 다 사실은 청년층 같은 경우는 뭐 일을 조금만 하면은 사실은 금방 벗어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소득 그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노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청년층은 대체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게 되는 것보다는 네. 사실 구조적으로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청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들이 대단히 좀 한정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근에 어쨌든 많이 확대되기는 했죠. 그런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포함될 수 없는가, 즉 수입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니 그분들이 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지원제도 안으로 편입이 못 되는가 이 질문인데 그 제도에 편입이 되려면 근로 능력이 없음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 경우는 완전히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다 보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설계되는 것이 저는 뭐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다른 정책들도 어쨌든 여러 가지 만들고 있잖아요.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에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진입시키기 위한 정책들 혹은 진입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정책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설계 같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가 잘 작동이 안 되는 제도가 혹시 있어요? 피부로 느끼시기에? 이게 근데 뭐 사실은 콕 찍어서 뭐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서울 청년 수당이나 이런 제도들이 이제 지자체 단위로 이제 그 시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좀 있는 상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례로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이번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 지원이나 이런 식의 정책들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런 뭐 청년 수당 같은 제도도 이제 제대로 안 돼 있고 지역별로 좀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계속 뭐 지적돼 왔던 사항인데 혹시 기초생활 보호나 혹은 차상위 계층 지원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청년이지만 부모들이 재산이 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그거는 영향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제 대다수의 정책이나 복지제도나 이런 거에서 이제 부모와 같이 부모 소득을 같이 확인해서 그것을 이제 포함시켜서 심사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모와 따로 살아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쨌든 공유한다라고 좀 보는 방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최근에는 이제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20대 가구 1인 가구 관련해서 원래는 부모 소득을 봤었거든요.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좀 개선이 됐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제는 부모 소득은 안 보고
예. 따로 나와서 살기만 하면 그건 이제 개인을 독립으로 보는데 예. 이 주민등록만 경우는 혼자 되어 개선이 된 있으면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부모 소득을 보냐 안 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제도마다 좀 판단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걸 부모 소득을 보고 선별을 하느냐 마느냐보다도 예. 사실은 이제 몰라서 이제 정책의 수혜를 못 받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책의 양 자체가 적으니까 생기는 문제들, 이런 거 먼저 사실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이 있는데도 못 찾아가는 경우도 꽤 있다. 예, 그런 경우가 제일 많죠. 예. 알겠습니다. 반대로 또 한쪽에서는 왜 젊은이가 그러면 일을 하면 되는데 왜 그 일을 못 하고 그렇게 라면만 먹고 계세요? 하는 의견도 있는 듯하긴 해요. 뭐 그 부분은 좀 다른 논란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추가로 좀 인터뷰를 청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년 유니온의 김영민 사무처장이었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주말에는 8시 5분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